자, 5번째 문은 주택법이고요. 이 주택법도 자,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건축법, 주택법 다 7문제씩. 출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법들이죠. 그럼 주택법은 이름대로 주택의 건설, 그리고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이 이제 주택이 되죠. 이 주택의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주택법에서는 주택, 농지법에서는 농지,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 개념. 매년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택이란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 영위하는 건물, 즉 주거 용도의 건물이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건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 주택을 짓는 땅, 부속 토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는 부속 토지는 제외다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에서는 주거용 건물,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짓는 땅, 부속 토지를 다 포함해갖고 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저희는 주택을 주택법에서는 건설한다 그래요. 건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한다 그랬죠. 건축. 그럼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 건설하는 것도 있고 다 의미는 집 짓는 거죠. 그런데 용어를 다르게 썼다. 그 말은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내 집 한 채 그냥 개별적으로 짓는 거고요. 우리 건설은 내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집단적으로. 주택을 집단적으로 지을 때는 건설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집단적의 기준은 주택을 적어도 30호. 우리 단독주택을 살 때는 1호, 2호, 3호, 호라고 그래요. 호. 그 다음에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살 때는 세대.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자, 이거를 집단적으로 건설한다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29세대 이하로 지을 때, 그거는 뭐라 그래요? 29세대 이하로 짓는 것은 건축한다. 그거는 건축법 적용. 주택법은 적어도 30호, 30세대 이상 지을 때 건설이다 해서 그때부터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그럼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하는 거죠.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 건설한 주택을 우리는 공급, 분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투기 운상, 엊그제도 그 LH 직원들이 또 땅 투기해갖고 지금 문제가 커지고 그러죠. 뉴스도 안 봐요, 뉴스도. 보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튼, 그래서 이 주택이 특히 투기 운상. 우리 아파트 분양만 받으면 그냥 몇 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일단 분양부터 받아보자. 투기 온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급 파트는 철저하게 주택의 투기 규제예요.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청약 통장부터 시작해갖고 분양가 상한제다, 투기 과열지구다, 분양권,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 분양권 못 판다, 전매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공급 쪽에서 규제요. 투기 규제. 철저하게 투기를 규제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택의 이제 건설, 공급, 그리고 관리 파트에서는 리모델링 하나 남았어요.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세니까 이 정부의 취지는 고쳐 쓰라는 거죠. 리모델링을 장려.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리모델링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을 그리고 주택법이라고 하고요. 이 주택법은 한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이 반토막 났어요. 옛날에는 주택법도 엄청나게 큰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7개씩 건축법, 주택법 다 7개. 근데 5년 동안 주택법의 내용들이 다른 법을 만들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주택법의 내용이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고 예년에 비해서 한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도 7문제, 지금도 7문제. 그래서 이 주택법이 건축법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이 건축법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똑같이 7문제.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점수 따기가 제일 좋은 전략법이다 알아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주택법이 계속 개정돼갖고 엊그제도 또 주택법이 개정돼갖고요. 수정표의 반이 주택법 내용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하여튼 잘 그지 같은 좀 머리 아픈 법이에요. 하여튼 주택법이. 그래서 이제 주택법 전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주택법 내용들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하여튼 그래서 주택법은 7문제 중에서 주택 건설까지 여기까지 한 4문제, 5문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하고 건설 파트까지 좀 신경 써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좀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법의 적용 대상물 주택. 자, 주택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개가 있죠.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생활합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한 세대가 살고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산다. 그죠? 여러 세대가 사니까 여러 세대가 살면서 같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벽이나 복도, 계단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 그다음에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생활 용이하는 전유 부분, 각 세대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 구조로 된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사니까 다 무슨 부분이야? 전유 부분.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이 있으면 공동, 없으면 단독, 공용 부분 여하에 따라서 주택을 구분하고요. 저희 단독주택의 종류는 세 개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딴따라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우리 단독, 다중, 다가구 이거 다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건축법에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할 때 하나 더 있었어요. 공간. 그런데 요 공간, 요거는 주택법에서는 빠집니다. 이게 또 건축법의 차이점. 그럼 공간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에게 제공해주는 집이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공간. 이런 것들은 주택법에서는 빠진다. 왜 빠지겠어요? 공간을 건설해서 분양받고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받는 주택이 아니니까 이거는 주택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 더 있었는데 기숙사. 요 기숙사는 역시 주택법에서는 또 제외가 돼요. 왜요? 기숙사도 학생이나 근로자 등에게 숙소로 제공해주는 집이지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기숙사도 역시 빠집니다. 그래서 공간, 기숙사 이 두 개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다. 이게 건축법하고의 차이점. 그거를 또 물어보죠. 또 교재원부입니다. 자, 592페이지에 주택법 그 용어정의. 그 용어정의 뭐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냥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나요. 그래서 주택법은 용어가 제일 중요한 법이죠. 그 중에서도 주택. 자, 여기다 별표. 자,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 밑줄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래서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부속 토지 다 포함.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는 그게 두 개입니다. 단독하고 공동. 단독주택,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요. 종류는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일단 공간 X. 공간은 빠지게 되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단독주택은 그냥 협의의 단독주택, 위층집 뭐 그런 거고요.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어떤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중주택. 하숙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요건이 또 얼마 전에 개정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야.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좀 전까지 330에서 660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660 이하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거. 대표적으로 하숙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요건 3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야. 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즉, 집합건물 같은 게 안 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공동주택. 건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그 밑줄 벽이나 복도, 계단. 자, 이 밖에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럼 공동으로 쓰니까 벽이나 복도, 계단 이런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독립된 주거 생활하는 각 세대 부분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전유 부분 두 개의 구조로 된 주택이고, 종류 역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개가 있죠.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660 초과 큰 거면은 연립, 660 이하 작은 거면은 다세대.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기숙사도 있죠. 근데 기숙사 X.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얘는 별표. 자, 얘는 27회 때도 그냥 한 문제 단독이었는데 이게 재작년에 개정돼 갖고 재작년에 나온다 강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나왔죠. 작년에 나온다 강조를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3세번이라고 그러죠. 3번을 그냥 3년을 연속 찍고 있는데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나온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1번에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거기다 붙여. 그게 일단 첫 번째 논점.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예를 들어갖고 뭐 100제곱미터 아파트 건설합니다. 중전에는 그냥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면 요새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거 넓죠. 그래서 중간에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갖고 주택의 내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0제곱미터 부분은 주인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30제곱미터 부분 이 부분도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까지 다 따로 설치해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구분된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임대. 세 줄 수 있게끔. 임대할 수 있게끔 건설하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즉 주택의 내부를 구분해서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살게 되니까 영어로 멀티홈 이렇게 표현하죠. 멀티홈. 그래서 그 요건 박스에 보시면은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있죠.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하는 공동주택.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새로 건설하는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새로 건설하는데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설할 때, 자 이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그것도 오늘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도 따로 설치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현관 또 오늘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까지? 현관까지 따로 설치. 이 현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현관 하나 있으면 주인집 눈치 본다 그랬죠. 주인 아저씨 자고 있어. 쿵쾅쿵쾅 기싸대기 날려요. 그래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현관 이거 하나밖에 있으면 또 눈치 보니까 현관도 각각 설치해갖고 서로 안 마주치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2번은 끝에 보면 경량구조의 경계벽, 이 경량벽 이런 거 설치해갖고 주택의 내부를 구분하고요.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동그라미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또 4번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밑에면 대줄 주택단지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동그라미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전체 전용면적 합계 얼마까지만 줘라?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이유는 이거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들어오니까 각 세대별로 차 한 대씩 있다. 그러면은 주차 공간 부족, 이런 주차 공간의 부족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할 수 있는데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 전체 전용면적 합계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만 짓도록 규제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논점이죠.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594페이지. 맨 위에 재원에 따른 분류 써놨는데 재원이 아니고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재원에 따른 분류는 옛날 기준이고요. 저는 이제 건설해갖고 누구한테 공급해주는지 공급 대상, 이 분양 대상에 따라서 그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개로 구분하죠. 자, 이 중에서 국민주택, 얘가 하여튼 작년에도 정답, 이 재작년에도 정답, 아주 계속 정답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모든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럼 국민주택 이렇게 네 글자로 써놨는데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걸 줄여갖고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줄여갖고 국민주택. 그래서 이 주거 안정이니까 이 국민주택은 철저하게 누구한테만 공급하는 거냐? 이거는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만 분양받는 주택이죠. 이에 반해서 민영주택, 요거는 무주택 세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국민주택, 자, 얘 뭐 작년에도 그냥 정답이었죠. 이 요건 크게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때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첫 번째 요건
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뭐 LH, 지방공사는 서울의 SH 같은 거. 그럼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애들 쌓아 묶어가지고 역시 주택법에서도 뭐라 그러는 거냐? 공공이라 그러죠. 공공사업주체. 이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 그럼 기금의 정확하게 이름은 주택도시 기금인데요. 우리 공법에서는 기금의 이름 장난쳐갖고 뭐 막 물어보고 이딴 짓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기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건설하는 주택. 이게 첫 번째 요건. 으로써 두 번째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럼 국민주택 규모 얘만 갖고도 그냥 한 문제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때요. 일단 주택의 규모 산정할 때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두 개 구조로 돼 있죠. 이 중에서 이 공용 부분의 면적, 이거 뭐라 그래요? 공용 부분의 면적. 무슨 면적? 공용 부분의 면적을 뭐라 그런다? 공용 면적이라 그래. 공용 면적. 한번 더럽게 어려운 거 물어봐요. 공용 부분의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 그럼 전유 부분의 면적은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의 면적. 전용 면적이라 그러죠. 전용 면적. 그래서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이렇게 있는데 저 주택의 규모 산정할 때는 공용 면적은 다 지웁니다. 공용 면적은 이거는 같이 쓰는 거니까 빼고요. 주택의 규모 산정할 때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전용 면적 기준이. 전용 면적 원칙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하고요. 그럼 85제곱미터가 평수로 얘기하면 25.7평을 얘기합니다. 25.7평. 그래서 전용 면적이 25.7평. 거기에 우리 분양받을 때는 공용 면적 한 7평 정도 가산돼 갖고 33평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33평. 그게 국민주택 규모. 그런데 평 이거 쓰면 안 돼요. 평은 법정 단위가 아니죠. 그리고 공용 면적 빼고 전용 면적 기준.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요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저 시골 같은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의 읍면, 저 시골에서는 땅 좀 있고 하니까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 원칙은 85, 예외 100입니다. 그래서 원칙 85 이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써줘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O, X. 따르릉 소리가 나. 그래서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 이거는 요건 하나밖에 안 되죠.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85 이하인 주택. 항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 돼요. 그냥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건 요건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 이거 조합해 보면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두 번째,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세 번째, 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항상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다 써줘야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삼성이 레미안 아파트 짓는데요. 레미안. 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전용면적 80제곱미터 레미안 아파트 건설했어요. 그 레미안 아파트 얘는 국민주택이다. O, X. 오죠.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85 이하로 지었다. 기금 85 이하 다 충족했으니까 국민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요것만 누가 건설한지 사업주체를 따지는 거고요. 2번 재정이나 기금에서 지원받아갖고 85 이하로 졌다. 누가 짓느냐 안 따진다 그죠? 삼성이 짓든 뭐가 짓든 관계없이 기금 85 이하 두 개 요건 충족하면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민용주택. 그래서 민용주택은 절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은 뭐 국민이 건설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 빼기 개념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토지주택공사 LH가 주거아파트 건설하는데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주거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럼 이 주거아파트 얘는 민용주택이다. O, X.
그렇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건설할 때 서울은 원칙대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죠. 그런데 얘는 85 초가 국민주택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민영주택.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택공사도 민영주택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니까 확실하게 법에 규정한 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민영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주택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줘. 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자동적으로 민영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교재보고 확인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